포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나라의 양무운동, 순서대로 한다면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 세 개 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 난징조약을 맺고 청나라의 문호를 개항하게 되죠. 그리고 항구를 5개 열고 홍콩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이렇게 자신들의 면직물을 팔고 하려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좀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무역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무역을 확대하고 싶어서 이제 좀 청나라에게 어떤 빌미든 걸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좀 무역을 좀 규모를 키우고 싶었던 거죠. 영국의 무역 확대 요구는 청에 의해서 거절당했고요.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청나라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명분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명분이 바로 에로 사건이죠. 에로 사건, 에로 화살이란 뜻 아닙니까? 이 배는 원래는 뭐 영국 선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이미 그 등록 기간도 다 끝나고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인정되는 배도 아니었고요. 사실상 해적짓거리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선원들이 해적짓을 하다 걸려가지고 잡힌 상황이었는데 영국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힘없는 청나라는 이 사람들도 영국 그 영사관에 다 보내줘요. 그러는데도 소용없다 하고 전쟁을 일으켜버리죠.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프랑스 그 크림 전쟁에서 자신들과 함께 손을 잡았던 프랑스 군대를 끌어들이죠. 프랑스도 자기들 선교사가 그 불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 걸려서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그 개항장에서 포교는 허용되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서는 포교가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프랑스 선교사가 그 개항장 밖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불법인 거죠. 불법 포교 활동으로 처형됐는데 이걸 핑계로 대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손잡고 청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청나라에서의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싶었다. 개항장 확대, 크리스트 포교 이게 실제 목적이었던 거죠. 결국 전쟁을 했는데 1858년 텐진 조약을 맺죠. 근데 당시 황제가 이 조약 비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자 얘들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베이징까지 쳐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걸 중재를 누가 합니까? 러시아가 중재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중재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정도 상식은 다 아실 테고 결국 개항장을 추가로 더 늘리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 섬뿐만 아니라 그 일대까지 주룽반도 일대까지 자신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식민지로 그 할양을 받게 되죠. 크리스트교의 내지 포교가 허용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상제회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홍수전은 과거 시험을 여러 차례 봤는데 떨어지고 뭐 심하게 열병을 앓았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만나가지고 자신들에게 이제 자신에게 종교를 포기할 것을 이렇게 신의 명령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호와 크리스트교 여호와다 하느님이다. 그래서 이거 동양의 개념으로는 옥황상제겠죠. 그래서 상제를 숭배하는 종교. 이거 사실상 기독교 크리스트교인 거죠. 홍수전이 크리스트교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종교가 배상제회다. 그래서 이 배상제회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멸만흥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 만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많이 따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또 주장했던 게 천조 전무제도라고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사회 뭐 토지도 똑같이 균분하고 그 다음에 동고동락하고 그 다음에 남녀 평등하고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그 올가매던 전족의 폐습 이런 것도 폐지하고 노예매매, 축첩제도 첩을 두는 거 이거 다 금지하고 아편도 금지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조치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따르게 되는데 뭐 이거 그 자신들이 그 수도로 삼았던 나중에 그 남경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수도해서 뭐 천경이라고 막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 뭐 규모가 뭐 얼마나 들더라? 규모가 뭐 남자들만 해서도 뭐 150만 명 군대가 150만 180만 명 여자들도 30만 명이라고 됐다고 합니다. 군대가. 그래서 봉기한 지 2년 만에 뭐 좀 처음에 이제 무창 함락하고 1853년에 와 이렇게 봉기를 하고 했을 때 군대가 벌써 50만 명. 봉기한 지 2년 만에 군대가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징을 점령하고 거기를 천경이라 해서 수도로 삼고 이렇게 해서 평등한 이상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민중들은 환호를 했고요. 처음에는 그 서양 사람들도 크리스트교를 신봉한다고 하니까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태평천국군에게 호의적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좀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내니까 이거 자신들이 중국에서 이익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부군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상승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서양인들이 상승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운동. 청나라의 군대 중에 핵심 부대는 8기군이죠. 근데 이 8기군들은 많이 좀 정부군은 무능해져서 무력화돼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는데 힘들었겠죠. 오히려 이들을 진압하는데 힘을 쓴 것은 향용이라고 해서 향촌의 의용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군대 상승군인 거죠. 향용은 그 청나라 조정에 출사를 한 한인 관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향촌의 그 의용군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상군.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호남성 중심이었고요. 안희성의 이용장, 회군.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서 얘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태평천국군하고 싸우게 됩니다. 태평천국군은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이 홍수전이 이제 자신은 천황, 그래서 자신은 이제 황제 같은 직위에 오르고 지도자들을 뭐 동왕, 뭐 서왕, 남왕, 뭐 북왕, 이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들로 임명을 하죠. 근데 이제 각각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들 사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분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좀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그 다음에 향용, 그 서양 군대인 상승군의 진압 이런 것들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진압됩니다. 뭐 이제 그 전에 처음에 일으켰던 것까지 시작하면 13, 1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양무운동. 자, 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1858년, 1860년 무렵부터 그리고 이제 그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군대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우리도 중국의 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중체 서용 사상을 기반으로 근대화 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바로 양무운동이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데 힘을 썼던 그 한인 관료들 중국번 이홍장과 그리고 그 당시 황제였던 동치제의 그 동치제의 동생이죠. 동생인가 형인가 모르겠네. 그게 좀 헷갈리는데 공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했던 운동이 양무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동치중흥 시기라고 하죠. 대체적으로는 1860년부터
그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1895년까지 요 30여 년 동안의 시기가 바로 양무운동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서양식 무기와 군함을 구입하고 군수공장을 만들고 근대식 기업을 설립하고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펼쳐가는 거죠. 하지만 결국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일어났던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의 이 양무운동은 실패로 결론짓게 되죠. 왜 실패했을까?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그 확실한 권력, 양무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중앙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지 못한 거죠.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도 있었고요. 양무파 관료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방 세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고 효율성도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서양 세력들이 중국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견제를 심하게 하죠. 간섭을 심하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개항 이후 일본은 경제 혼란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개항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조슈라든가 사스마와 같이 좀 웅번 세력, 좀 힘이 센 번들이 막부에 좀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조슈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군대, 뭐 그 지방의 사실상 작은 왕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조슈번은 그 천황을 따른다, 일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막부가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 맺고 그다음에 요 수호 통상 조약까지 맺지 않습니까? 이걸 천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해주는 거죠. 승인할 수 없다. 양이 서양 세력 몰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천황은 계속 요구하고 이러니까 그 천황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막부에게 반기를 드러냅니다. 막부는 이제 막부대로 그러면 이 조슈번을 진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조슈번은 굉장히 센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왕 양이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 명분을 가지고 버티려고 했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하죠. 좀 대충 선생님이 좀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에도 막부고요. 여기에 이제 교토가 있는 거죠. 오사카가 있고 그러면 조슈번은 주로 이쪽 지역이 조슈번입니다. 여기가 이제 큐슈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이 해협 간몬 해협이라고 하는 이곳 여기에 있는 도시가 시모노세키죠. 근데 이 조슈번이 여기에다가 포대를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서양 배들을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프랑스 배라든가 미국 배가 오면 막 공격을 하는 것과 그런 상황이죠. 포대를 설치해 놓고 이게 시모노세키 전쟁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구 세력들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 세력들이 4개국이 연합해서 이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조슈번을 박살내버립니다. 여기서 이 존왕 양이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조슈번은 서양 세력의 그 군사력을 확인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개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쪽에 사스마번 오랫동안 사스마번하고 조슈번은 앙숙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손을 잡았다 해서 이걸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동맹을 맺었다 해서 사초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세력이 손을 잡고 막부를 타도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대정봉환이라고 하면서 정치를 이제 천황이 직접 정치하도록 하자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신 전쟁이라고 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전쟁을 합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구막부파하고 전쟁을 하고 막부 세력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는 게 보신 전쟁이죠. 막부를 완전히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 메이지 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정부는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하고 징병제를 시행합니다.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예전의 사무라이 무신 직업 군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무신 계급 지배층으로서의 그 사무라이들의 특권을 다 없애버리죠. 패도량 칼을 다 못 차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확립해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식산 흥업 정책, 서양식 공장을 건립하고요. 아까 그 사무라이들 신분제도 없앴다고 그랬죠? 신분제도 폐지하고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합니다. 문명 개화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벌써 15분이 넘어버렸네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래서 중국의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조선은 뒤에 이제 갑오개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근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푸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강좌 두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끝!